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전까진 제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눈치도 빠르고 속내도 잘 안다고요.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와, 진짜 마음 먹고 속이려는 사람에겐 당해낼 재간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 일의 시작점은 선배의 전화부터였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선배인데 가끔 안부 연락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하는 소리가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친한 동생인데 인물도 좋고 직업도 괜찮아. 직업은 재무설계사.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녀. 솔직히 저도 집은 여유로운 편입니다. 아버지가 번화가에서 크게 고깃집을 하시거든요. 주차장을 앞편에 따로 두고 있는 2층으로 된 고깃집인데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오래된 단골 손님도 많고요.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다른 동네에 2호점과 3호점, 분점도 따로 두고 있고요. 돈 잘 버는 아빠 덕에 저는 커오면서 크게 어렵거나 힘든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본인 가게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아서 지금은 직원들이 많아 관리만 하셔도 되는데도 매일 출근하셔서 직접 서빙도 하시고 고기도 자르시고 건물 앞 주차 정리도 종종 하세요. 가게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너무 고맙고 귀한 분들이라면서 늘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오시죠. 저도 대학교 올라가고부턴 아버지가 용돈 벌어 쓰라고 하셔서 자주 가서 서빙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기 굽는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어쨌든 선배는 그 남자가 차도 좋고 직업도 좋다는 걸 강조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돈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선배가 보기에? 오, 매너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크고. 너도 보면 꽤 괜찮다 할걸? 고맙긴 한데 다른 애들 소개시켜 주시지. 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냥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뭐. 한번 만나볼래? 저는 고민하다가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고 연애 안 한 지도 오래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첫 만남을 가졌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바깥이 바로 주차장이었는데 잠시 후 광택이 철철 흐르는 외제차 한 대가 서더라고요. 그리고 멀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리더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저 남잔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바로 오더라고요. 혹시 수양 씨? 저는 이 많은 사람 중 저를 한 번에 알아본 게 신기했습니다. 내 사진을 미리 봤나 싶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하고 남자는 앞에 앉았어요. 선배의 말대로 남자는 인물이 훤칠하고 깔끔하더라고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좀 전에 왔어요. 저도 일찍 온다고 온 건데 더 일찍 오셨네요. 제가 먼저 기다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남자는 산뜻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배가 매너도 좋고 예의 있다 이런 건가 싶어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남자는 자기 이름은 우영민이고 재무설계사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쪽 관련으론 잘 몰라서 그냥 그러시냐고 했죠. 저는 미술 쪽 전공을 나와서 전시관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 도중 제 일 관련 얘기도 하니까 엄청 경청해서 듣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수영 씨가 기획하는 전시회에 저도 꼭 가봐야 되겠네요. 초대해 주실 거죠? 네. 저 그런데 그런 쪽으로 문외한이라 수양 씨가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저 너무 무식하다고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비웃긴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건데요. 그러고 보니 수양 씨는 미술 관련 전공을 하신 분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독특하면서도 우아하고 딱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네요. 영민 씨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능구렁이처럼 사람을 잘 대하더라고요. 연애에 빠삭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요.
좀 느끼한가 싶으면서도 싫지 않고 재밌었어요. 그 후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차 문을 열어준다든지 의자를 빼준다든지 하는 매너도 참 좋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도 참 잘하고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다 호감으로 느껴졌어요. 인사도 잘하고 사람이 예의가 참 바르구나 했죠. 첫 만남 이후로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데이트도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영민 씨는 저에게 목걸이와 꽃다발을 주며 자기랑 정식으로 사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걸이가 가격이 좀 나가는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목걸이도 너무 예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담아 사귀자고 하니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연애를 몇 번 했지만 보통은 자연스럽게 사귀거나 아니면 말로 사귀자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면서 정식으로 사귀자고 한 남자는 없었거든요. 저는 좋다고 했고 그렇게 영민 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민 씨에게 푹 빠지게 되었어요. 한결같이 자상하고 여유 있는 행동, 그리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는 5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영민 씨와 미래를 생각해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주말에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 식당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문을 닫았네. 오늘 고기 먹고 싶었는데. 저는 그 말에 아빠네 가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빠네 가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 서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영민 씨를 데리고 가서 서프라이즈로 아빠한테 소개시켜 줄까 싶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아빠도 놀라고 영민 씨도 놀랄 것 같았죠. 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잘 아는 곳 있어. 거기 가자. 어딘데? 있어. 무조건 따라와 봐. 그렇게 저는 영민 씨와 아빠네 가게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제 계획은 영민 씨와 고깃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아빠한테 저 왔다고 잠깐 오시라고 해서 짠 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같이 밥도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소개한다고 말하면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만나면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고요. 아빠도 분명 영민 씨를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며 신나는 기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와가는 중에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날짜를 보니 생리 날짜가 다 된 거예요. 아, 그날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영민 씨에게 차를 좀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저기 앞에 고깃집 보이지? 아, 저기 얘기한 거야? 어, 저기가 내가 말한 고기 맛집이야. 자기 먼저 주차하고 들어가 있을래? 자기는? 나 편의점에 좀 들렸다 들어갈게. 직원분한테 자리 있으면 룸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줘. 알았지? 같이 가자. 아니야, 나 금방 들렀다가 갈게. 편의점에 여성용품 사러 가는 건데 같이 가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민 씨 먼저 가라고 하고 저는 내려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화장실도 갔다가 고깃집으로 천천히 갔죠.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 주차장에 아빠가 서 있으신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제 부름에 아빠가 쳐다보시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뭐가 잔뜩 화가 났던 건지 뻘겋게 달아올라서 저는 무슨 일 있으셨나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아빠! 너 웬일이냐? 고기 먹으러 왔지. 혼자? 아니, 일행 있어요. 근데 아빠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 제 말에 아빠는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좀 전에 너무 화딱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래. 왜요? 뭐 때문에? 어휴, 아니다. 가게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 다 본다. 너 배고플 텐데 어서 들어가. 아빠도 안 먹었잖아. 아빤 나중에 직원들이랑 먹으면 돼. 아빠 사실은 나 아빠한테 좀 소개시켜 줄 사람 있거든요. 소개? 누군데? 있어. 그러니까 좀 이따가 룸으로 좀 오세요. 거기서 나랑 밥도 같이 먹으면 좋고. 일단 알겠다. 네, 아빠.
꼭 와야 돼?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켰어? 자기 오면 시키려고. 여기 온 적은 없는데 지나가면서 몇 번 봤어. 워낙 건물이 커서. 음, 여기 자주 와봤어? 그럼 나 여기서 알바도 했었어. 그 말에 영민 씨는 의아한 얼굴로 보더라고요. 알바? 자기 알바도 했어? 응. 왜? 뭐가 왜야? 자기네 집 잘 살지 않아?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좀 갸웃했어요. 저희 집이 어떻게 사는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잘 산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자기 데려다 줄 때 보니까 비싼 아파트 살길래. 근데 아르바이트도 했다니까 의외라서. 아르바이트야 많이들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말하고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여기 3번 룸인데 아까 소개해 줄 사람 있댔잖아. 오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자 영민 씨가 놀라더라고요. 아빠라니? 지금 아버지가 오셔? 실은 이 가게 우리 아빠 거야. 정말? 응. 그래서 자기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큰 가게를 하셔, 아버님이? 그래서 아까 여기서 알바했다고 했구나. 영민 씨는 들뜬 얼굴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미리 말 좀 해주지. 에이, 서프라이즈지. 나 괜찮아? 옷 좀 좋은 거 입을걸. 됐어, 멋있어.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저희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저랑 영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웃으면서 들어오시던 아빠가 영민 씨를 보더니 표정이 굳는 거예요. 영민 씨도 아빠를 보고는 눈이 엄청 커지고요.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서로 아는 사이? 제 말에 아빠는 몹시 불쾌한 얼굴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 사람 누구냐? 어? 아, 내 남자친구. 남자친구? 그러면서 아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남자를 보는 거예요. 영민 씨는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왜 그러는데? 됐고, 너 나중에 집에서 보자. 그러면서 아빠는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아빠를 잡았죠. 왜 그래, 아빠? 왜 그런지는 네 남자친구한테 물어봐. 아빠는 제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확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저희 아빠가 저러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어휴 어휴 하고 있고요. 자기야 뭐야? 우리 아빠 알아? 남자친구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 사장님이라고 했잖아. 어, 근데 왜 주차장에 계셨어? 계실 수도 있지. 가끔 주차 정리도 하고 그러시니까. 영민 씨는 제 말에 눈을 감는데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저기, 사실은 아까 자기 없을 때 내가 이 앞에 주차할 때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 오해? 어, 그래서 아버님이 화가 나셨을 거야, 나한테. 무슨 오해? 그러니까 아까 주차를 하는데 아버님이 차를 좀 땡기라고 하는 거야, 옆차 쪽으로. 근데 내가 보기에 여유 공간이 별로 없어서 안 된다고 했거든. 근데 아버님이 자꾸 땡기라고 화를 내셔서 내가 그럼 직접 하시라고 하고 열쇠를 드리고 올라와 버렸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 실랑이가 있었는 줄도 전혀 몰랐어요. 게다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여유 자리도 없는데 하물며 손님한테 막 옆으로 가라고 했다는 게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남자친구도 너무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저기 아버님한테 잘 좀 얘기해줘. 아, 첫 만남이 이렇게 됐냐. 알겠어. 그러게 자기가 미리 아빠네 간다고 얘기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그러면서 저한테 벌컥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렇게 남친과는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사 시간을 끝냈습니다. 남자친구는 내내 한숨을 쉬는데 그 모습이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해명을 대신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데이트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아빠도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빠 오셨어요? 너 나 좀 보자. 아빠는 그러면서 거실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일로 그러나 보다 싶어 밖으로 나갔죠. 아까 그 남자가 네 남자친구야? 네. 어디서 만났어? 소개로. 도대체 누가? 동아리 선배요. 아니 그 선배는 무슨 정신머리로 저런 싹퉁바가지를 너한테 소개시켜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싹퉁바가지라니. 저는 아까 제 생각보다 훨씬 크게 실랑이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저기 아빠, 아까 영민 씨가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 네. 자기 딴에는 옆에 여유 공간이 없는데 자꾸 아빠가 차를 넣으라고 하니까 좀 예민해져서 그랬나 봐요. 제 말에 아빠가 기막힌 얼굴을 짓더라고요. 뭐라고? 그놈이 그렇게 얘기하든? 네. 그래서 자기도 홧김에 아빠한테 직접 해보시라고 열쇠 드렸다고. 뭐야?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요? 나 참. 너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라. 아주 싹수가 노랗다 못해 파란 놈이다. 아빠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줘야죠. 아빠는 갑자기 주방으로 가시더니 냉수를 들이키고 와서는 저한테 아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말이라 가게 앞이 만차인 거야. 그런데 네 남친이라는 그놈 차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손님, 지금 만차니까 저쪽 코너 돌아서 공영 주차장 있으니 거기 대십시오. 2시간 무료입니다. 하고. 근데 이 싹퉁바가지가 내 말에 대답도 없이 차를 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이러나 했는데 갑자기 턱짓으로 척척하고 가게를 가리켜. 턱짓으로? 그래. 나는 처음에 이게 뭔가 싶은데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리키는 데를 보니까 일행인 것 같은 두 팀이 식사 끝내고 나오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 나오면 주차 자리 생긴다 그 말인 거지. 그걸 턱으로 그랬다고? 그래. 아니 새파란 놈의 새끼가 아빠 뻘되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없이 턱으로 틱틱 가리키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저도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알던 영민 씨가 그런 행동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진짜 영민 씨가 그랬다고? 그래. 그것뿐인 줄 아냐? 내가 어이는 없는데 손님이니까 일단 참자 싶었어. 차 2자리가 빠지고 내가 저쪽으로 대라고 안내를 했지. 근데 자리가 붙어서 2자리가 빠졌는데 이놈이 거기 주차선을 물듯이 오른쪽으로 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남는 오른쪽 자리에 다른 차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주차하고 가버리려고 하길래 내가 쫓아가서 말했지. 손님, 이렇게 되시면 다른 차 주차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주차칸 안으로 대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이 자식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안쪽으로 주차하다가 자기 차 긁어먹으면 책임질 거냐는 거야.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짜? 그래. 그 말하는 표정이며 말투며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내가 그래서 꾹 참고 저렇게 여유 자리가 많은데 어떻게 기스가 나겠냐고 좀 안쪽으로 대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차키 줄 테니 나보고 직접 하랜다. 내가 여기는 발렛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셔야 된다니까. 자기는 못 되겠으니 나보고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덧붙이는 소리가 자기 차에 조금이나마 기스 나면 가만 안 있을 테니 알아서 하랜다. 그래서 아빠가 뭘 했는데. 나도 그쯤 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오냐 차키 줘봐라. 내가 기스 하나 없이 안쪽으로 대주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지키주면서 기스 나면 변상할 각오를 하래. 그리고선 하는 소리가 가관이야. 평생 이런 차 몰아본 적도 없을 텐데 할 수나 있겠냐고 하더라고. 그 순간 알겠더라고. 아, 이 자식이 내가 여기 주차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깔보고 이 짓거리를 하는구나. 정말 못돼 처먹은 놈이구나. 저는 입을 떡 벌리고 아빠의 말을 들었어요. 아빠 얘기 속 개념 없는 남자와 제 남자친구 영민 씨가 도저히 같은 사람으로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누구에게나 깍듯하고 예의 있던 사람이 저런 무개념 진상짓을 했다니요. 어쨌든 한 차 더 대긴 해야 되니까 내가 일단 다시 주차하고 키는 카운터에 맡기긴 했는데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냉수를 3잔이나 마셨어. 근데 그런 놈이 네 남자친구랍시고 너랑 떡하니 있는데 내가 기가 안 막히겠냐고. 말만 들어도 분통이 터지는데 그 현장에 있던 아빠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얼떨떨하게 있으니 아빠가 물으시는 거예요. 오래 만났냐? 아니요, 5개월 정도. 그런 놈인 줄 몰랐어? 전혀. 여태까지 만나면서 그런 모습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하, 그러면 그놈 더 안 될 놈이네. 완전 너 속인 거 아니야. 네 앞에선 세상 사람 좋은 척 해놓고 지 혼자 있을 때 본성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고. 와, 진짜 안 믿길 정도야. 그럼 아빠가 거짓말하냐? 아니지. 우리 아빠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근데 나도 너무 황당하니까. 너 지체할 거 없이 헤어져. 그놈 진상 부리는 거 보니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나는 장사를 오래 해서 사람 보면 알아. 그냥 지 분에 못 이겨서 진상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네 남친 그놈처럼 지능적으로 사람 상처 주는 그런 인간들이 더 나쁜 놈이라고. 알았어? 음. 어휴. 아빠는 그리고 방으로 확 들어가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남자친구의 모습은 뭐였을까?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버님이랑 얘기해 봤냐고 카톡을 보내는데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의 생각 끝에 헤어져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생 함께 산 아빠 말을 믿지 만난 지 5개월도 안 된 남자 말을 믿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영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뭘 하셔?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해 주셨고 헤어지라고 하셔. 하, 나랑 진짜 헤어질 거 아니지? 솔직히 그런 얘기 듣고 계속 만날 순 없지 않겠어? 그럼 나랑 진짜 헤어지겠다고? 어, 왜 그래? 내가 사과할게. 아버님 만나서 정식으로 사과할게. 나도 그땐 순간 욱하는 마음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하, 근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영민 씨 더 못 만날 것 같아. 수양아, 내가 잘못했다니까. 미안해. 우리 그만하자. 수양아, 내 마음은 정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민 씨는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갑작스럽게 헤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심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영민 씨는 술에 잔뜩 취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누구 맘대로 헤어져? 너만 정리하면 끝이야? 말투가 제가 알던 영민 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완전 날티 그 자체였습니다. 술에 취한 걸 감안하더라도 완전 삐딱하게 저한테 주정을 부리더라고요. 술 취했으면 그냥 자. 아이씨, 야, 너네 아빠 말만 듣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만이야? 왜 이래? 이제 본성 나오는 거야? 본성? 내 본성이 뭔데? 이게 잘해주니까 지가 뭐나 되는 줄 아나. 싸가지 더럽게 없네. 뭐라고? 완전 막가파로 나오더군요. 저도 너무 열받고 아빠가 사람 제대로 봤네 싶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 한다는 소리가 야, 됐어. 나도 너 안 만나. 만나보니 별것도 없는 게. 너 내가 준 목걸이 택배로 붙여. 주소 보낼 테니. 지가 준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야, 갖고 가. 더럽고 치사하다. 그리고 내가 목걸이 보내면 너는 내가 선물한 구두 보내. 하, 보내서 어쩌게. 딴 놈 주게? 그건 나 알아서 할 거고 똑바로 보내. 제가 목걸이 받은 게 고마워서 비싼 브랜드의 구두를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영민 씨는 문자로 주소를 띡 보냈더라고요. 목걸이 빨리 보내라고요. 어이가 없는 저는 당장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보는데 좀 의아한 기분이 들었어요. 늘 영민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에 영민 씨네 집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소가 무슨 텔 어쩌고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주소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완전 오래된 고시원이 나오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작 사는 곳은 고시원. 한마디로 차에 있는 돈 다 털어쓴 허세 가득 카푸어였던 거예요. 그걸 보자 이 남자 뭐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줬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에게 이 남자 뭐냐고 물어봤어요. 선배,
영민 씨 잘 아는 동생 맞아요? 왜? 이 남자 알고 보니 좀 이상한 사람 같아서요. 어떻게 아시는 건데요? 잘 아시는 거 맞아요? 제 물음에 선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실은 엄청 잘하는 동생은 아니고 몇 번 안 만났어. 네? 그땐 친한 동생이라면서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건데요? 다른 후배들하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걔가 같이 왔더라고. 친구라고 하면서. 근데 술도 잘 마시고 예의도 바르고 애가 참 괜찮은 거야. 직업도 재무 설계사라고 하고.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 후에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었거든. 근데 자기가 내 SNS 들어가서 봤다면서 너를 소개해달라는 거야. 내 SNS에서 네 SNS까지 타고 들어갔나 봐. 지 스타일이라면서 그러길래 내가 수양이 애 괜찮다고. 그리고 소문에 집도 좀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냥 그 정도만 얘기했지. 그랬더니 막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소개해주면 술 사준다고 꼬시더라고. 그래서 너 소개해준 거야. 알고 보니 선배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잘 아는 동생이라더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선배 하는 말도 기가 막혔어요. 걔 어떻게 이상한데? 안 그래도 그 후에도 한 번 더 만났는데 나한테 막 종신보험 권유를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전문 재무 설계사도 아니고 변액보험하고 종신보험 팔러 다니더라고. 약간 다단계처럼 사람 계속 끌어들여야 되고 그런 일. 필요한 보험도 아니고 그런 비싼 보험만 계속 권유하고 설계도 이상하게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랑 같이 일하자 하고 자꾸 연락 오길래 확 질려서 연락 끊었거든. 저는 선배한테도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애초에 소개해줄 때 잘 아는 동생이니 믿을만 하다는 그런 소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의 SNS에 들어가서 영민 씨의 SNS를 찾았습니다. 저한테는 SNS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SNS 들어가 보니 사진이 엄청 많고 꽤 예전부터 한 것 같더라고요. 사진들은 대다수가 자기 차 자랑하는 사진이 많고 재무 설계사의 세계로 오라느니 하면서 막 꼬시는 내용의 사진도 많더라고요. 참나 하면서 내려보는데 저는 거기서 또 할 말을 잃었어요. 한참 밑에 올린 사진 중에 여자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목걸이가 저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목걸이 하나 사서 헤어지면 돌려받고 하면서 여태껏 썼나 보다 싶더라고요. 치사하고 더럽고. 저는 목걸이를 바로 택배로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구두도 똑바로 보내라고 문자 한 통 남겼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기막히더라고요.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선배 SNS를 염탐하면서 여자들 물색해서 소개해달란 것도 소름 끼치고 5개월 동안 그렇게 젠틀하고 매너 좋은 척 했던 것도 어이없고요. 헤어지고 나니 본색 다 드러내는 것도 참 기막혔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나고 구두가 택배로 왔는데 일부러 구두를 엉망진창 만들어 놨더라고요. 끝까지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지. 전화로 따지려다가 어차피 얄미워서 받은 거지 이 구두를 어디 쓸 데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헤어진 것보다 그런 이상한 놈한테 속아서 만났다는 게 저를 한동안 힘들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달리 생각해보니 아빠가 그 남자와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그 남자의 실체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 덕분에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거고.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 남자는 끝까지 저한테 사람 좋은 척 연기했을 거고 저는 몰랐을 겁니다.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이렇게 끝나게 된 게 오히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집 좀 사는 것 같은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저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직함이 생겼습니다. 바로 대박난 김밥집의 사장님인데요.
김밥 팔아서 건물주가 됐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결혼 잘못한 탓에 고생만 진탕하고 이혼을 한 지 5년이 지났네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한가 울기도 많이 울었었는데요. 지금은 대박난 김밥집 덕분에 시간도 돈도 여유로워져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가게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이혼한 전 남편의 시모요. 솔직히 제가 이혼을 하게 된 데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만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이혼 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연히 제 가게에 친구들과 찾아왔더군요. 모른 척하고 싶었는데 구태여 저에게 아는 척하며 이혼하고 여기 주방에 취업했냐고 빈정거리는 시모에게 시원하게 한 방 날려줬습니다. 시모에게 쌓인 게 참 많았던 제 결혼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 제빵사를 하려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이 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지다가 사귀게 되었는데 연애 도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속도 위반이 저만의 책임도 아니건만 제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게 무슨 저의 큰 흠이라도 되는 양 처음부터 어머니는 갑질을 시작했죠. 연애할 때 남편에게 듣기로는 어머니가 그냥 화통한 성격이다, 직설적이다 라고만 했는데 2번 직설적이었다간 사람 잡겠어요. 제가 만나본 시어머니는 직설적인 게 아니라 막말하는 거고 화통한 게 아니라 무례하고 못돼 먹은 거였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지만 처음 본 저에게 너는 어떻게 된 게 결혼도 안 할 처녀가 애부터 가질 생각을 하느냐 하질 않나. 제가 들고 간 선물 보고 아이고 얄궂은 것만 보냈네 라고 혼잣말을 하질 않나. 저희 엄마가 성심성의껏 좋은 과일들이랑 이불이랑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는 것 보고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이해하라며 말만 저렇게 하시지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라더군요. 따뜻은 개뿔. 저에게는 시베리아만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임신한 게 아니라면 결혼을 접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아기는 뱃속에서 크고 있고 저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후 시집살이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으로 불려갔는데 가면 점심, 저녁은 저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음식을 해대려고 하니 너무 버겁고 힘들었어요. 남편이 안 간다고 전화해서 말하면 저 바꾸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니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깨를 부리노? 자주 보고 해야 가족으로 정도 들고 가까워진다고 내가 했나 안 했나? 그리고 니가 오면 뭐를 한다고 힘드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남편한테 시키쌌노? 내가 니한테 뭐 하라 카던데? 그거 밥 조금 차리는 거? 니 어차피 밥 안 먹나? 어차피 남편 밥 안 차려줄 거냐고. 그거 차리는 김에 시어매랑 시아배 같이 먹는 건데 그게 그래 귀찮고 곶감나? 라는 소리를 다다다 귀에 쏟아댑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꾹 참고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도 몇 마디 했다가 며느리가 대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꼴을 보자니 그냥 꾹 참자 싶어서 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퍼부어도 저는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하고 꾹 참았습니다. 제가 어리기도 했고 저만 참으면 가정이 평화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나서서 저를 도와주거나 시댁과의 선을 그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폭언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하는 소리는 엄마도 섭섭하겠지. 그냥 들어드려. 듣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게 좀 잘하지 그랬어. 등등 제 속을 긁어대는 소리만 해댑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포기하고 주말이면 알아서 시댁에 가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주말만 되면 저희를 부르냐고요?
그건 바로 제가 해주는 밥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제가 해드리는 밥은 맛있어 하는 시모였습니다. 아이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네. 잘한다고는 절대 안 하고 무슨 반찬을 더 만들고 가라고 하거나 자기가 뭐가 먹고 싶으니 해놓으라고 하던가 하는 식입니다. 엄마, 밥 맛있지?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하면 시모는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합니다. 아이고, 밥이라도 잘해야지. 쟤 뭐 있나?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는데. 결국 저거였습니다. 시모가 저를 아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유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집안이 썩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벌어서 살림의 보탬이 됐어야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제가 해온 거라곤 엄마가 마련해 주신 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가 저렇게 타박할 정도로 남편이 뭘 잘해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 정도 유세를 떨 것 같으면 아파트라도 하나 해온 줄 알 텐데 천만에요. 6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6천에 제 돈 2천 보태고 전세 대출 받아서 그때 살던 전셋집을 마련한 거예요. 남편 6천에 제가 2천인데도 시어머니는 해온 거 없다고 그렇게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임신을 한 탓에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맞벌이가 아니라 전업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보태야 되는데 저는 집에서 논다고요.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였던 거죠. 음식 솜씨 하나 빼고요. 저는 예전부터 일을 하시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 밥도 차려주고 또 엄마가 오시면 엄마 밥도 차려드리곤 했거든요. 음식 만드는 데에는 제가 생각해도 재주가 좀 있었어요. 금방 뚝딱 잘 만들고 손맛이 좋아서 맛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음식이나 베이킹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제빵사가 되기로 하고 학원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났지만요. 그렇게 딸애를 낳았는데 시모는 역시나 딸이라고 저희 딸애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급하게 가져놓고 기껏해야 놓은 게 딸이냐고 하네요. 그냥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딸애한테도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딸애 역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요. 오는 정이 없는데 가는 정이 있을 수 없죠. 결혼 생활 중에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무뎌지는지 아니면 멍청해져 가는 건지 언젠가부터 막말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또 잘못했나 보다 라는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머릿속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속으론 그게 다 골마가는지 우울감도 심하고 무기력함도 좀 심했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어땠냐고요? 처음엔 엄마가 너무했지 하며 제 편을 들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네 엄마랑 똑같아지더라고요. 툭하면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행복하지 않고 참 힘들고 무기력한 나날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딸한테 손찌검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말에 어김없이 딸애를 데리고 시댁에 갔었어요. 딸애는 그때 9살 정도였는데 착하고 철도 들어서 저를 많이 도와줬죠. 여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삼계탕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닭을 사다가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시댁에는 주방 문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쉬면서 저보고는 삼계탕 만드는데 찬 기운 들어가면 맛없다고 주방 문을 닫고 만들라더군요. 아무리 한 집안이라도 한여름에 문을 그렇게 닫아놓으면 찜통인데 저 혼자 땀을 뚝뚝 흘리면서 삼계탕을 만들고 있었어요. 딸애는 제 옆에 와서 있고요. 제가 덥다고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꿋꿋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다 너무해. 왜 엄마만 맨날 할머니 집 와서 힘들어? 엄마 괜찮다. 계속 해왔던 건데 뭐. 할머니 집 오기 싫어. 할머니도 내 째려보고 뭐 가지고 와라 뭐 해라 하면서 짜증내고.
할머니 집 말고 다른 데 좀 놀러 갔으면 좋겠어. 딸이 그런 말을 하면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의 못난 모습만 보여주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삼계탕을 다 만들어서 거실에 내놨을 때였습니다. 저도 좀 앉으려고 하면 오이 소박이 갖고 온나, 가위 갖고 온나 등등 끝까지 부려먹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삼계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먹으려다가 갑자기 아 뜨거! 하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 물을 건네는 제 손을 팍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니 사람 잡을락 하나? 이렇게 펄펄 끓는 걸 주면 어쩌노? 완전 억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오히려 국이 식으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조심하지 않고 급하게 먹다 데워놓고 제 탓이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니는 생각이 있나 없나? 적당히 먹을 수 있게 시켜와야지. 아가 멍청한 기가. 그 말에 제 딸이 시어머니를 노려보다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딱 봐도 뜨거워 보이는데 천천히 드셨어야죠. 그런데 딸의 말에 시어머니 눈이 획 뒤집어지더니 갑자기 딸의 머리를 휘갈기듯 딱 때리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가시나가 뭐라카노? 어디야 할머니한테 니네 엄마 그래 가리킨나? 머리를 제대로 얻어맞은 딸은 으앙 눈물을 터뜨리고 저는 그 순간 꾹꾹 참아오던 무언가가 속에서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몫의 삼계탕을 들어 그대로 상의로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삼계탕이 순식간에 상의를 다 덮었죠. 이게 뭐하는 기고? 야, 니 뭐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다 난리가 났어요. 딸이 맡고 있을 땐 가만히 있던 남편도 지 앞으로 뜨거운 삼계탕이 흘러오자 야단법석을 떨더군요. 저는 거기서 제 딸애를 당겨서 제 뒤로 데리고 온 다음 그대로 상까지 같이 엎어버렸습니다. 거실에 깔려있던 대나무 자리 위로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바닥에 삼계탕 천지가 됐거든요.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시모는 눈 돌아서 저에게 삿대질 해대고 남편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게 돌았나 니 제정신이가? 뭐하는 짓이고 이게?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 손도 떨리고 가슴도 미친 듯이 뛰는데 이상한 게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면서 눈앞이 환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 생활 도중 처음으로 명확해졌다고나 할까요? 저는 악다구니를 써대는 시댁 식구들 앞에 두고 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욕먹어도 늘 가만히 있던 제가 미친년 마냥 악다구니를 질러대니 시댁 식구들도 놀라서 멍하니 보더라고요. 저는 속이 풀릴 때까지 한참을 소리 지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미친년 같죠? 예, 저 미친년 맞아요. 이 미친 집구석에서 10년 동안 있으려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네요. 간 만든 삼계탕이 당연히 뜨겁지. 어머니, 어떻게 9살 애보다도 생각이 없으세요? 뭐라고? 그리고 당신, 내 이제 니랑 안 산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니랑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 니 맨날 내보고 너네 엄마 이해하라고 했지? 니가 이해하면서 평생 부둥켜 안고 살아라. 나는 내 딸 데리고 살 테니까. 저는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늘 무기력하고 멍하던 제가 무슨 힘이 나서 그 순간은 그렇게 우렁차게 쏘아댔는지 지금도 신기할 지경이에요. 아마도 10년 가까운 생활 동안 꾹꾹 참아왔던 게 터진 거겠죠. 그렇게 저는 제 딸의 팔을 잡고 가방만 챙긴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옷과 손에는 삼계탕이 다 튀어있고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심장도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밖으로 나오니 갇혀있다가 도망친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더운 여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멈추고 딸애를 보는데 딸애가 놀랐는지 울고 있고 그 모습에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9살밖에 안 된 딸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딸애를 꼭 안고 말했어요. 아이다, 너무 고맙다. 엄마 이제 정신이 드는 것 같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 엄마는 오히려 니한테 너무 고맙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가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저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으셨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를 붙잡고도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을 결심했고 그 후에도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모는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네가 미쳤냐고 난리를 쳐댔는데 저는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재산 분할해서 합의 이혼하자고, 너네 엄마 폭언한 거 다 녹음해놨고 소송 갈 수도 있지만 괜히 변호사비 쓰지 말고 그냥 끝내자고 했죠. 남편은 처음엔 화내다가 나중엔 저를 설득하다가 시모가 그냥 이혼하라고 했는지 나중엔 자기도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따로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 받고 이혼했습니다. 양육권을 걱정했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양육권에 크게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 딸에겐 미안했지만 어차피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은 제가 키울 거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시모가 다 정리하고 새 장가 들라고 남편에게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합의로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했는데 이혼은 참 지지부진하게 잘 안 끝내지더군요. 여튼 홀가분하게 혼자가 된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있기 반년 전에 엄마가 김밥집을 오픈하셨거든요. 장사가 막 잘 되지도 않고 못 되지도 않고 그냥저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도였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엄마 일을 도왔어요. 엄마 김밥은 맛있긴 했지만 큰 특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연구한 끝에 영양김밥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김밥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식재료도 활용을 많이 하고요. 처음엔 이게 잘 될까 걱정도 했지만 생각외로 제 김밥은 인근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다가 일명 한 끼로도 충분한 김밥이라고 SNS에서도 인기가 퍼지면서 멀리 지역에서도 먹으러 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땐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고 거의 포장 손님이었는데 장사가 날로 번창하면서 홀이 훨씬 넓은 가게로 확장 이전했어요. 김밥 팔아봐야 얼마 벌겠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밀려드는 예약 주문에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가게 밖은 줄이 이어져서 배달은 아예 하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저도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로또라도 된 것 마냥 장사가 잘 되면서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더 뽑고 나중에는 건물 2층까지 세를 빌려 테이블을 더 늘렸어요. 호떡집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김밥집에 불이 나게 장사가 잘 된 거죠. 그러다가 아는 분께 분점 제의까지 받고 2호점도 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김밥집이 있던 2층짜리 건물도 대출을 받아 사게 됐어요. 직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엄마는 관리 쪽으로 빠지게 됐고 엄마는 홀 관리, 저는 주로 신메뉴 개발과 분점 관리 쪽으로 주로 신경을 쓰게 됐어요. 예전처럼 매일 출근하지 않고 한 번씩 나와서 가게 일도 돕고 직원분들이랑 신메뉴 얘기도 하고 분점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겼죠. 시모에게 구박받으면서 무기력하게 집안에서 밥만 해대던 제가 이혼한 지 5년 만에 사장님 소리 들으며 비록 2층짜리고 대출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주인이 되고 분점까지 내게 되니 한마디로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렇게 신나서 일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엄마는 분점으로 가시고 저는 오랜만에 원래 가게로 출근을 해서 김밥을 말면서 일손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는 얼굴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시모였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맞더라고요. 이혼하고 5년 만에 보는데도 그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싫고 끔찍해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여기는 왜 왔지? 싶기도 하고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 왔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하도 커서 들어보니 여가 그렇게 유명한 김밥 맛집이라 카더라. 든 것도 많은데 살도 잘 안 찌고 맛있다 카대. 여기 주인 여자가 김밥 팔아서 이 상가도 사고 떼돈을 번단다. 등등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김밥을 말면서 참나 그게 저거든요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있는 줄 알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유명 맛집이라서 친구들이랑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뒤 셀프 코너에 반찬을 가지러 오던 시모는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모도 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처음엔 무심히 고개를 돌리다가 다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바쁘기도 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인 걸 눈치채고 다가오더라고요. 야, 니 맞지? 저는 힐끗 쳐다봤습니다. 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상한 웃음을 짓는 겁니다. 아이고, 그 난리를 치고 이혼해놓고 고작 김밥집에서 김밥 말고 있나? 저는 짜증이 확 났습니다. 시모의 말에 옆에 있던 직원들도 저를 쳐다보고요. 김밥 드시러 오셨으면 김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야, 꼴 좋다. 나는 네가 그때 그 난리법석을 치길래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줄 알았다. 근데 그러고 나가서 한다는 게 고작 밥을 묻은 앞치마 두르고 김밥 마는 기가. 김밥 마는 게 뭐 어때서요? 하긴 집불 없어도 밥하는 재주 하나 있었지. 그걸로 여기 취업했는가 봐. 참, 그만하고 나오세요. 거기 떡하고 막고 있지 말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김밥이나 마려고 했는데 계속 제 앞에서 빈정대는 겁니다. 우리 영석이는 얼마 전에 선봤다 아이가. 엄청 참한 아가씨랑 양가 부모 다 계시고 지도 일하고 있고 소개해주는 사람 말로는 성격도 막대먹은 거 없이 참 착하고 싹싹하다 하네. 다른 부분보다 양가 부모 다 계시다는 말이 참 거슬리더군요. 제가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복 네가 찾다 그 말이다. 봐라, 영석이는 니랑 갈라서도 얼마든지 처녀장가 갈 수 있다. 니는 아이고 꼴 좋다. 시모는 그렇게 자기 할 말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습니다. 시모가 그러고 있자 제 옆에 있던 직원이 다가와서 대신 따져주더군요. 할머니, 뭔데 앞에 딱 맞고 막말하시는데요? 이 할머니 아는 분이세요? 직원의 말에 저는 웃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좀 알던 사람인데 내가 돌려보낼게요. 신경 쓰지 말고 일하고 있으세요. 제 말에도 직원은 시모를 노려보면서 저에게 다시 얘기했죠. 자꾸 안 나가고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뭐? 경찰? 야! 니 지금 뭐랬노? 시모가 소리를 지르자 시모 자리에 있던 시모 친구분들까지 와서 시모를 말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아랑곳 않고 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뭐 이딴 데가 다 있노? 여기서 일하는 것들은 다 막대먹은 애들만 일하는 갑지? 사장 어딨노? 니 지금 사장 불러라. 너네 사장한테 내가 다 얘기해야겠다. 장사 좀 된다고 일하는 것들까지 시건방을 떨고 난리가.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장. 제 말에 시모는 제 옆에 있던 직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가 사장이가. 아니요, 제가 사장이에요. 제 말에 시모는 황당한 얼굴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뭐라고? 네가 사장이라고? 네, 제가 여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나가세요. 이렇게 계속 행패 부리고 다른 분들 식사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네가 여기 사장이란 말이가. 그 돈 잘 번다는 여사장이 니라고? 몇 번 말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사장이라고요. 그리고 나가시라고요. 시모는 얼빠진 얼굴로 친구들 손에 이끌려 자리를 뜨려다 다시 달려오더라고요. 잠깐만, 이 가게 사장이 니라고? 니가 언제 이런 가게를 했노? 제가 그런 걸 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니 이혼하고 받은 그 돈으로 이거 차렸나? 아니면 영석이랑 살 때 딴 주머니라도 찼나?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혀 절로 코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도 아니지. 아주머니, 당신 아들 월급 얼만지나 알아요? 생활비도 안 돼서 아등바등 했는데 그 돈으로 딴 주머니? 걔가 웃을 노릇이다. 그리고 이혼하고 받은 돈? 당신 툭하면 내한테 폭언 일삼고 당신 아들은 돈도 못 벌면서 눈치도 없이 밥만 축 내고 내가 진짜 사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나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재산 분할 그거 조금 받고 이혼해줬거든요. 이혼하고 나니 이렇게 일도 잘 풀리고 너무 행복하네요. 진작에 이혼할 걸 뭐하러 참고 살았나 후회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발 현실 분간 좀 하세요. 뭐 세장가?
새장가 들든지 말든지 그건 내 할 바는 아니지만 또 불쌍한 남의 집 딸 희생양 만들지 말고 그냥 당신 아들 당신이 좀 끼고 사세요. 제 말에 시모는 눈이 획가닥 뒤집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돈 좀 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나? 그러게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고 여기서 버티고 있냐고요. 더 해줄까요? 누구는 할 말 없어서 참고 산 줄 압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한 꼴 보기 싫으면 나가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주변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정희씨, 고마 경찰에 전화해라. 영업장 와서 난리치고 행패 부린다고. 제 말에 시모는 분해하면서도 일단 경찰이라고 하니 친구들 손에 이끌려 밖을 나갔습니다. 저는 시모가 나간 걸 보고 홀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다 사과를 드리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나눠드렸어요. 유리창 밖을 보니 시모가 자기 친구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가게를 실끈거리면서요. 아마도 제 욕을 신나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인지 속이 다 시원했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나 시댁에 관해선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건너 들은 얘기로는 새장가는커녕 그냥 엄마 집에서 얹혀서 그냥저냥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긴 어떤 여자가 나이 40 넘어서도 마마보인 한심한 남자랑 포악한 시어머니 자린 걸 알고 시집을 가겠어요? 보나마나 제 속 긁어보고 싶어서 한 소리였겠죠.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요. 그 후에 또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또 찾아오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할 말 더 퍼부을 생각인데 오히려 아쉽네요. 결혼 생활 동안은 어찌나 시댁 식구와 남편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는지 제 스스로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미련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혼하고 자리 잡아서 잘 살게 되니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특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와 제 딸 그리고 저희 엄마와 함께 오손도손 즐겁게 일하며 지금처럼 잘 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하시던 일 대박 나시고 늘 좋은 일만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인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딸은 결혼 안 했고 아들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죠. 그런데 아들은 손녀가 10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다고 했고 결국 협의이혼으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아들 며느리야 다 큰 성인이니 그렇다 쳐도 그 어린 손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팠죠. 보통은 엄마가 양육권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전 며느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걸리는 것 없이 새 출발하겠다는 것이었죠. 손녀다 보니 엄마 손에서 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애엄마 입에서 자식을 두고 걸리는 것 없이 라고 표현하며 새 출발하겠다는데 이제 남남이긴 하지만 참 끝까지 정 떨어진다 싶었죠. 제 입장에서도 귀한 손녀 그런 엄마 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키우게 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더러 시연이는 내가 돌봐줄 테니 당장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렇게 아들 내에는 갈라섰고 직장일 하는 아들 대신해서 손녀는 제가 많이 키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떠나갔는데 그때 운영 중이던 건물하고 식당은 다 제 명의로 돌려놓고 갔어요. 식당은 믿을 만한 점장이 있어서 저는 이따금씩 방문해서 관리만 하는 정도고 그 점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세랑 식당 수입 덕분에 사는 형편은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손녀가 아예 어린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돌봐주고 신경 써야 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제가 키우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랑도 떨어져 사는 거다 보니 얼마나 슬플까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속 깊고 의젓한 아이여서 그런지 겉으로는 참 밝고 씩씩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도 꿋꿋하게 잘 지내주는 손녀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하고 가만 지켜보면 참 예쁘고 고맙기도 했죠. 저희 손녀는 저랑 있으면 조잘조잘 얘기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간식 같은 것도 곧잘 사와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그래요. 같이 사는 저희 딸도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 저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은데 손녀가 늘 옆에 있다 보니 외로움도 덜고 집안이 활기차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손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진 제가 전담해서 키우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두었어요. 시연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걱정 말라고. 너는 네 사회생활 열심히 해도 된다고요. 다만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냥 사귀는 정도만 하지 재혼은 나중에 하라고요. 자식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좋은 여자 만나서 새 가정 이뤘으면 싶기도 하지만 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달랐습니다. 시연이가 많이 어린데 부모 이혼한 것 때문에 가뜩이나 속에서 얼마나 상처가 크겠느냐. 그 어린 게 속이 깊어서 말은 못해도 골마 있을 거다. 게다가 곧 사춘기도 올 건데 행여나 네가 덜컥 재혼이라도 한다 하고 새엄마라도 데리고 오면 시연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느냐. 이혼만으로도 애한테 상처가 클 테니 누굴 만나도 재혼만큼은 시연이 대학 가고 나서 하는 걸로 해라 라고요. 아들도 제 말에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이혼한 애엄마 때문에 질려서 이제는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여자 만날 생각도 없답니다. 그렇게 아들과 얘기를 잘 끝냈고 별탈 없이 제가 시연이를 키운 지도 2년이 넘어갔을 무렵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 만나고 있었어? 말 안 했잖아. 언제부터?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 한 8개월 정도? 아니, 근데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서로 많이 좋아하고 가정도 이루고 싶고 우리 둘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혹시 그 여자도 이혼녀야? 예, 맞아요. 그럼 자식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뭐야? 저는 깜짝 놀랐죠. 결혼보다 더 어렵고 신중해야 되는 것이 재혼일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미 각자 자식들까지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덜컥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됐죠.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덜컥 결혼을 한다는 거야. 1년도 안 만났는데. 뭐 얼마나 만난 게 중요한가? 내가 살아보니까 엄마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그렇게 치면 시연이 엄마랑은 저 5년 동안 연애했어요. 근데도 결혼하고 줄창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잖아요. 진짜 인연이면 얼마 안 만나도 잘 살 수 있는 거죠 뭐. 오래 사귀고 안 사귀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너는 이거 그냥 결혼이 아니라 재혼 아니야. 심지어 애까지 각자 딸렸다는데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쉽게 결정할 문제야? 너네 둘만 있으면 너 알아서 하라고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너도 시연이가 있고 그 여자도 자식이 둘이나 있다며. 좋은 여자예요. 시연이한테도 친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자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쪽은 왜 이혼했는데? 전 남편이 완전 나쁜 놈이었지 뭐. 바람 피고 돈도 제대로 안 갖다 줬다나? 애들은 몇 살이길래 시연이랑 비슷해? 큰아들은 시연이보다 3살 많고 딸은 시연이보다 2살 많대요. 그럼 애들도 어리네. 그렇죠. 미진이가 저보다 1살 어리니까. 그 만난다는 여자 이름이 미진이야? 예. 참나.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럼 한창 젊은 아들이 독수공방으로 늙어 죽길 바라세요? 뭔 독수공방이야. 시연이가 있는데. 자식하고 마누라는 다르죠.
너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 여자 만나는 건 좋은데 재혼만큼은 시연이 대학생 되고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2년도 못 지킬 약속을 왜 해? 앞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땐 저도 진짜 결혼이라면 치가 떨렸다고요. 시연이 엄마 때문에. 근데 저도 미진이 만나서 다시 마음 떨리고 결혼하고 싶어질지 몰랐죠. 아휴, 왜 자꾸 그러세요? 다 큰 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혼한다는데. 너는 시연이 생각은 안 하냐? 시연이가 왜요? 시연이도 새엄마 생기고 오빠 언니 생기면 안 해롭고 좋지. 나는 모르겠다. 재혼해서 잘 사는 집들도 많다지만 시연이 입장에선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 뭘 혼란스러워요. 재혼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엄마는 싫다고요? 그 여자를 안 만나봤으니 좋고 싫고 할 게 어딨겠어. 다만 너무 갑작스럽다 이거지. 좋은 여자예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시연이한테도 좋은 거라니까요. 엄마가 아무리 봐주신다 해도 그래도 할머니잖아요. 시연이한테는 할머니보다는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저만 생각해서 재혼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연이 생각해서 엄마 만들어주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집도 애가 둘인데 시연이를 그렇게까지 챙기고 생각해 주겠어? 그런 여자 아니라니까요. 시연이도 친딸처럼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자예요. 엄마 아들이 아무하고나 재혼하려 하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탐탁치 않아 하는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다 큰 아들 본인이 결혼하겠다는데 지 행복 찾고 싶다는데 제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어떻게 끝까지 말리겠습니까? 바짓가랑이 잡고 뜯어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다만 저는 손녀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하니 친구들은 제가 너무 유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내미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이제라도 인연 만나서 재혼한다고 하는데 엄마로서 왜 말리느냐. 손녀한테도 새엄마긴 하지만 엄마가 생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 아들에게 여자친구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진이라는 아들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오게 되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미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어요. 고생은요, 오빠가 태워줬는데요. 어머님 집이 너무 예뻐요. 깔끔하고 세련됐고. 어쩜 이렇게 감각이 좋으세요? 아, 그래요? 내가 한 건 아니고 우리 딸이 건축 관련 일을 해서 몇 년 전에 싹 바꿨어요. 그렇구나. 집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저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은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미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도 잘하더라고요. 처음 본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애교 있게 구는데 비교하긴 그렇지만 성격이 예전 며느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전 며느리는 말도 거의 없고 표정도 별로 없고 뭘 물어봐도 시큰둥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진이는 내내 웃는 얼굴로 어머님, 어머님 하니까 참 밝고 명랑하구나 싶어서 저도 호감이 갔죠. 집에 인사하러 오는 거라서 제가 이것저것 잔뜩 차리고 있었는데 주방에 들어와서 싹싹하게 도우려고 하고요. 아이고, 옷도 예쁜 거 입었는데 됐어요. 나가 있어요. 밥만 올리면 되니까. 어머님이 식사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밥이라도 제가 펄게요. 주걱 어딨어요, 어머님? 아유, 됐다니까. 내가 할게요. 어머니, 저 이런 거 잘해요. 앞으로는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자주 볼 사이인데. 하면서 먼저 나서서 밥하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워낙 곰살 맞은 성격이다 보니 절에서 우리 아들도 푹 빠졌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식사 준비가 끝나갈 무렵 학원에 갔던 손녀도 돌아왔죠. 왔어, 우리 시연이. 다녀왔습니다. 손녀는 그전에도 미진이를 몇 번 봐서 익숙한지 미진이에게 인사를 꾸벅 하더라고요. 시연이 왔구나. 반가워. 미진이는 손녀에게 가더니 머리도 쓰다듬고 예뻐하더라고요. 학원 잘 갔다 왔어? 네.
얼른 손 씻고 와. 할머니가 뭐 많이 차려주셨네. 배고플 텐데 얼른 먹자. 손녀에게도 딸 대하듯 다정하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네, 맞습니다. 같이 오라고 했는데 왜 혼자만? 오늘은 저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어머님. 저희 아이들에게도 좋은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진이는 조기살을 바르더니 저희 손녀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많이 먹어, 시연아. 저희 손녀 먹으라고 생선살 발라주고 반찬 밀어주는데 제 앞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그날 손녀는 숙제한다고 방에 들어갔고 저는 미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우리 시연이가 좀 걸리는 게 커. 엄마 아빠 일찍 이혼하고 어린 게 마음에 상처가 많을 것 같은데 또 새엄마가 들어온다고 하면. 네, 무슨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미지인의 아이들도 그렇겠지. 새아빠라고 해도 우리 아들이 낯설고. 저희 아이들은 이미 상우 씨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편해해요. 자주 만났나 봐. 네, 한 번씩. 시연이도 같이 본 적 있고요. 만나면 저희 아이들하고 시연이도 곧 잘 지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지인은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뭐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시연이를 제 셋째 딸이라고 생각해요. 착하고 의젓하고 참 좋아요. 마음이 가고. 그래. 그럼요. 제 입장에서도 재혼인데 마음이 안 가면 재혼을 어떻게 하나요? 어머님 걱정하실 일 없게 제가 잘할게요. 특히 시연이한테요. 제 걱정하는 마음을 먼저 알아채고 저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워낙 밝고 싹싹해 보이다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연이에게도 물어보게 되었어요. 시연아, 너는 아빠가 새로 결혼한다면 어떨 것 같아? 너한테 새엄마가 생기는 건데. 시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마냥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이 할머니한텐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아줌마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도 좋아요. 아줌마가 잘해줘? 네, 많이 챙겨주고 저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잘 사다 주세요. 그 집에 있는 언니하고 오빠는 만나봤다며? 네, 전에 한번 저한테 잘해줬어요. 저도 좋아요. 손녀는 좋다고 웃어 보였는데 저는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죠. 그 어린 게 친엄마도 아닌데 뭐 얼마나 좋겠나요? 그냥 아빠가 워낙 아줌마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티를 내다 보니 그 어린 마음에도 좋은 게 좋을 것 같다 싶어 그런 거겠죠. 저는 시연이에게 네가 원하면 너는 할머니랑 계속 살자고 했는데 시연이는 아니랍니다. 결혼하면 자기는 아빠랑 새엄마랑 그 집 가서 살 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다만 언제든지 다시 오고 싶으면 할머니한테 말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도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고 아들과 미진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왕 허락하는 거 결혼하는 것도 도와주자 싶었죠. 그래서 제가 세놓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계약이 마침 끝나서 그 집에 아들 내외 들어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혼자 사택에서 계속 지냈었는데 재혼할 신혼집은 제가 마련해 준 거죠. 평수도 널찍한 곳이라 5 식구 다 살아도 충분한 곳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 한 6개월까지는 저희 집에도 종종 놀러 왔어요. 시연이도 얼굴이 밝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연이에게도 잘하는 게 보이다 보니 반대했던 게 미안하기도 했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고부터는 각자 사는 게 바쁘니 저희 집에는 이전처럼 자주는 않았어요. 애들도 학교 다니느라 바쁘다 보니 이해했고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연이도 볼 겸 아들네 놀러 간다고 했던 저희 딸애가 다음날 보니 표정이 안 좋아져서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해? 엄마, 나 어제 오빠네 갔다 왔잖아. 근데 아무래도 시연이가 왜? 아니, 요즘 날씨 많이 춥잖아. 내가 시연이한테 간식 사준다고 나가자고 했거든? 근데 애가 옷을 꺼내는데 이 추운 날씨에 패딩도 아니고 뽀글이 하나 입는 거야. 그것도 너무 낡고 큰 걸로. 뽀글이? 그 점퍼 같은 거? 그래서 시연아, 그거 말고 추우니까 패딩 입고 가자 그랬는데 패딩이 없대. 그것만 입고 다닌대. 뭐? 옷이 없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오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 옷이 그게 뭐냐고. 한겨울에.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가만 보니 세연이네 애들 있잖아. 엄청 비싼 패딩을 입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에 얼마짜린데. 뭐야? 새언니 애들 입고 다니는 것도 부실했으면 요새 오빠네 사정이 안 좋은가 싶었을 텐데 걔네는 그 비싼 패딩 입고 시연이는 패딩 하나 없이 얇은 뽀글이 하나 입는 거 있지. 게다가 그 뽀글이도 산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사이즈도 시연이한테 너무 크고 해진 거야.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속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시연이 옷이 그거밖에 없다고? 게다가 또 이상한 게 시연이 방에 수건 하나가 걸려 있는 거야. 무슨 수건? 만졌더니 신내도 나고 축축해. 그래서 내가 시연아 쓴 수건을 왜 여기 올려놨어? 그랬더니 계속 쓰는 거래. 자기 방에 놔두고.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죠. 그게 뭔 소리야? 시연이만 따로 쓰는 수건이라는 거야. 다른 가족들은 화장실에 걸어놓은 수건 같이 쓰면서 시연이한테만 수건을 따로 준 거지. 그것도 제대로 안 빨아주니까 축축하고 냄새나고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집에선 수건을 다 따로 쓰냐고 했더니 시연이 하는 소리가 자기만 따로 쓴대. 새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뭐가 어째? 새언니가 우리 집 오면 시연이 잘 챙기잖아. 그래서 몰랐는데 어제 그 집 가보니까 애 표정도 안 좋고 새언니 눈치도 자꾸 보는 것 같고 애가 자꾸 말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해 엄마. 시연이 그 집에서 구박받는 거 아닐까? 저 그 말 듣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 집 가서 따지려고 하다가 일단 참았어요. 딸이 직접 느끼긴 했지만 앞뒤 사정을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 아들을 불러다가 자초지종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퇴근하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요. 애들 말고 니들만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퇴근 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어제 상희가 시연이도 볼 겸 너네 집 갔지? 네, 맞아요. 아가씨 오셨죠. 저 그 말에 봉투 하나 꺼내서 앞에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지 뭐긴 뭐야. 시연이가 이 날씨에 패딩 하나가 없이 다닌다던데 애 패딩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내가 돈 넣어놨다. 당장 가서 사줘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애가 낡고 해진 뽀글인가 뭔가 그거 하나 있었다던데. 며느리는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아가씨가 오해를 했나 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시연이도 패딩 있어요. 저희 애들 것보다 더 비싼 걸로 사줬는데요. 패딩이 있다고?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님. 근데 왜 없다고 그래? 애가 이 추운 날씨에 왜 얇게 입고 다니느냐고. 시연이가 그 옷을 워낙 좋아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맘때 애들 고집이 얼마나 세요. 제가 시연아 추우니까 패딩 입고 가 그래도 자기는 그 옷이 좋대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냅둔 거죠. 하는 겁니다. 저희 딸이 손녀에게 물었을 땐 패딩이 아예 없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무슨 소리냐고 더 비싼 걸로 사줬다고 본인이 입기 싫어서 안 입는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엄마, 상의 말만 듣고 이러면 어떡해. 이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럼 수건은 뭔데? 무슨 수건? 아, 시연이 방에 있던 수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아, 그게요. 시연이가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수건이 2개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공용 수건 쓰고 나머지는 하나 갖다 놓고 네 방에서 편하게 닦으라고 그랬던 거죠. 머리 말릴 때 쓰라고요. 아가씨가 그거 보고 오해했나 보네. 며느리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에 아들이 더 펄쩍 뛰더군요. 아니, 걔는 오해할 게 뭐 있다고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래? 하지만 듣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느리는 오해라고 그러는데 말을 만든 것 같고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자 며느리는 먼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이 뭘 걱정하시는진 아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오히려 섭섭해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시연이를 제 친딸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보고 계모라고 해도 저 마음만큼은 시연이에게 친엄마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면서 눈물도 안 나는데 훌쩍이더라고요. 아들은 저한테 왜 괜히 그러시냐,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 줄 아느냐며 따지고 있고요. 저는 뭔가 석연치는 않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아들이 저에게 따로 전화해서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섭섭해요. 미지도 집에 가는 길에 울었어요. 뭘 울어? 내가 뭘 어쨌다고. 안 울어요, 그럼? 엄마가 사람을 무슨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잖아요. 몰아간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 다 해명했잖아요. 그게 뭔 해명이야. 패딩은 내가 본 적이 없고 수건도 그 냄새나는 수건을 시연이 방에 놔두고 쓴다는데 애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설령 2개 쓰라고 해도 방에 있는 수건은 제때 갈아줘야지. 엄마, 애가 셋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해주냐고요. 시연이가 애도 아니고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너 네 와이프 역성 드는데 내 말 잘 들어. 네 새끼는 네가 챙겨야 되는 거야. 미지이도 사람인데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들한테 당연히 마음 가는 거지, 시연이보다. 그럴수록 너는 더 시연이 챙기고 해야 되는 거야. 너 전처럼 네 생활하느라 바빠서 시연이는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야? 아, 엄마, 제가 언제요? 그랬잖아. 나한테 맡겨놓고 제대로 애한테 신경도 안 썼잖아. 엄마, 내가 시연이 아빠인데 그렇게 하겠어? 아, 그리고 애들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한다니까요. 엄마, 제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아들이 이혼 2번 하는 거라도 보고 싶으세요? 뭐가 어째? 나 미진이랑 잘 지내요. 애들도 나 아빠로 잘 따르고.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괜히 나서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들은 예전에도 손녀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애정은 있겠지만 자식보다 본인 생활이 더 중요했었죠. 아들 본인은 결혼 생활에 만족했기에 자식인 시연이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주말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들 네가 애들을 다 데리고 저희 집에 왔더군요.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시연이에게 패딩을 입혀서요. 그런데 앞만 봐도 패딩이 너무 새 것 같은 겁니다. 제 얘기 듣고 새로 급하게 산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서 역시나 시연이를 열심히 챙기고 저한테도 잘 보이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할머니인 저는 느꼈습니다. 손녀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고 새엄마의 눈치를 자꾸 본다는 것을요. 밥을 먹다가 손녀가 물을 조금 쏟았는데 흐르는 물을 닦기도 전에 며느리 눈치부터 슬쩍 보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평소에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을까 싶은 겁니다. 저는 그 후 저희 딸에게 시연이 학교 갔다 오면 좀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손녀가 집으로 왔고 밥 먹이고 일부러 살살 물어봤죠. 시연아, 할머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이 집의 제일 대장이 할머니야. 알지? 네. 새엄마가 혹시 갑자기 패딩 사주든? 제 말에 손녀가 제 눈치를 힐끗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요. 원래 있던 거요.
그러는 겁니다. 원래 있었어? 근데 고모 놀러 갔을 땐 왜 없다고 했어? 깜빡했어요. 패딩 있는 걸 깜빡했다고? 네. 손녀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시무룩해져 있더라고요. 수건도 네가 머리가 길어서 새엄마가 2개 쓰라고 하나는 놔뒀다는데 그게 맞아? 네? 아, 네. 시연아, 할머니한테는 다 털어놔도 되는데 할머니는 시연이 편이잖아.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할머니도 시연이를 위해 나서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시연아, 예전처럼 할머니랑 같이 지낼래? 고모도 요즘은 시간 많아져서 자주 집에 있는데. 아니요, 저는 엄마 아빠랑 지낼게요. 손녀는 끝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 물어볼 수가 없었죠. 뭔가 찜찜한 기분은 계속 드는데 손녀가 저렇게 말을 하니 저도 일단 입을 닫았죠. 저는 그렇게 딸에게 말했는데 저희 딸도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찜찜하답니다. 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결국 딸이 시연이를 따로 불러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손녀가 그 집에서 구박받고 있는 거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딸은 시연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 표정이 굳은 채로 집에 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니까 딸이 해주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시연이도 처음에는 저한테 말했듯 고모한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고모가 애둘러서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결국 울면서 말을 했대요.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 있으면 시연이만 빼놓고 외식을 가거나 자기들끼리 뭘 시켜 먹는답니다. 그러면서 시연이한테는 배달 음식 시킨 거 조금 덜어서 방에서 먹으라고 준답니다. 나오지 말라 하고요. 자기들끼린 거실에서 하하호호 먹으면서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도 똑같이 밥을 남겨도 시연이한테만 끝까지 다 먹으라고 이렇게 먹다 남기면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냐고 화를 낸답니다. 할머니나 아빠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만 있으면 새엄마가 엄청 차갑고 무섭게 한대요. 그래서 준비물 살 돈이나 용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하는데 아빠는 자꾸 새엄마한테 말하라고 하니 곤란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시연이한테 용돈을 주는데 그거 모아놓은 걸로 쓴 적도 많대요. 저희 손녀는 필요한 돈도 눈치 보여서 말을 못하는 거였죠. 옷도 안 사주고 지금 신고 다니는 운동화도 며느리 둘째 딸이 불편해서 안 신는다고 했던 걸 시연이더러 신으라고 줬답니다. 근데 그게 시연이한테는 좀 큰데도 그냥 신으라고 줬대요. 새 신발이나 다름없으니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딸 안 신는 걸 버리듯이 준 거였죠. 사이즈도 안 맞는 것을요. 저희 딸이 그날 얘기 듣고 보니 시연이에게는 너무 큰 운동화인데 자꾸 벗겨지려 하니까 운동화 끈을 엄청 세게 메어놨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패딩도 제가 한바탕 난리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백화점 데리고 가서 사주더래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시연이한테 그랬답니다. 할머니가 물어보면 예전에 산 거라고 하라 했다고요. 애한테 협박을 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안 했냐 하니까 새 며느리가 시연이에게 잘 그랬대요. 네가 쓸데없는 소리에서 할머니가 화나면 너네 아빠는 또 이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질 거다라고요. 너네 엄마랑 한 이혼도 너 때문에 한 건데 또 너 때문에 아빠 이혼하게 만들고 싶냐는 소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쓸데없는 소리하면 집에서 쫓아낼 거다. 할머니도 고모도 네 편은 아니다 그랬대요. 그런 소리를 지속적으로 해놓으니까 그 어린 게 할머니한테도 고모한테도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래도 제 오해고 노파심이길 바랬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새며느리는 저희 손녀를 괴롭히고 방치하고 언어폭력으로 확대했던 거죠. 저는 저희 딸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아들 집 찾아갈 거라고요. 저희 딸도 당장 시연이 데리고 올 거라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네 집 주차장을 도착했는데 마침 아들이 퇴근하고 왔는지 차에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여기 갑자기 웬일이세요? 너네 집 올라가. 무슨 일인데요? 빨리 올라가. 그 말에 아들이 저희 딸을 노려보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또 이상한 소리 했지? 너 진짜 왜 그래? 내가 뭘 이상한 소리를 해. 오빠는 오빠 자식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뭐가 어째? 이게 진짜? 그만하고 빨리 못 올라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볼 거다. 너한테 내 집 주고 불편할까봐 집들이 때 말고는 여기 온 적이 없는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이 어쩌고 있는지 직접 봐야겠어. 제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며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본인이 더 어이없어 하며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아들 뒤에 제가 있자 며느리도 깜짝 놀라는 얼굴인 겁니다. 어머니!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저는 또 한 번 뒷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치킨하고 피자 시켜서 거실 상에 잔뜩 펼쳐놓고 자기 애들이랑 먹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시연이는 없었죠. 시연이는 뜬금없이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뭘 시켜 먹으면서 시연이는 같이 먹고 있지도 않았던 거죠. 시연이 말처럼요. 그 모습에 저는 눈이 돌아서 시연이 방으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방이 무슨 냉골인 겁니다. 거실은 따뜻한데 방은 보일러를 켠 적이 없는지 냉골인데다 이불도 얇은 혹겹 이불 하나 올려져 있더군요. 게다가 책상에는 접시 하나에 피자 하나, 닭고기 2개 올려져 있는 게 덩그러니 있었죠. 같이 먹지도 않으면서 애한테 꼴랑 적어주고 방에서 혼자 먹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딸한테 들은 것보다 실제로 보니 더 기가 찼죠.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김상우, 네가 직접 봐라. 음식을 시켜놓고 시연이는 같이 먹지도 않고 방에서 꼴랑 익어줬다. 이게 말이 되냐? 먹는 걸로 차별을 해. 게다가 방은 왜 이렇게 춥고 이불은 또 저게 뭐야? 이 날씨에 저 이불이 말이나 돼? 그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며느리는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이건 시연이가 많이 안 먹겠다고 해서 제가 조금 덜어준 거예요. 시연이가 다이어트 하나 봐요. 저 그 말에 눈이 돌아서 접시 위에 닭고기를 며느리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애가 빼빼 말라서 뼈밖에 없구만. 다이어트?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니? 네가 뭔 소리에도 믿어주는 척하니까 시어머니고 뭐고 우습게 보여?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하고 있어? 엄마! 네가 제일 문제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네 새끼는 네가 똑바로 보라고 했지?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네 새끼는 이 능골 같은 방에서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 너는 애비라는 놈이 이렇게 자식한테 무관심해? 이러려고 재혼했어? 내가 시연이 놔두고 너 혼자 결혼하라고 했지? 아, 지가 그러겠다고 했다잖아. 지가 안 먹는다는데 왜 이 사람한테 그래? 라면서 며느리 역성들며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 김시연, 네가 말해봐. 네가 새엄마한테 이것만 먹겠다고 한 거지? 맞지? 그 말에 시연이가 울먹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맞다잖아요. 왜 내 집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데? 아, 당장 나가요.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잘 살고 있다는데 왜 자꾸 와서 트집이냐고.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마. 사실 나 다이어트 한 적 없어. 새엄마가 이거나 먹으라고 주고 갔어.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배고프다고 해도 뭐라고 해서 그냥 이것만 먹는 거야. 새엄마가 용돈도 잘 안 주고 준비물 사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용돈 달라고 하면 나한테 돈 물어가는 귀신이라고 하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저도 눈물이 왈칵 났죠. 아들놈도 그제야 멈칫하더라고요. 얼마나 지 새끼한테 관심이 없고 너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애를 닥달했을지. 어린 게 여태까지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저는 시연이를 꼭 안아주었죠. 내 소중한 손녀가 여기서 눈칫밥 먹으며 외롭고 서럽게 살았을 생각을 하니 저도 자식이고 뭐고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시연이 짐 대강 챙겨서 시연이 데리고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연이는 내가 키울 거다. 아, 엄마! 시끄러. 너는 아빠 자격도 없어.
어디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자식은 밥을 굶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이 내팽겨쳐. 내가 시연이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아, 엄마 잠깐만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애를 왜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렇게 아들이 저를 말리는데 뒤에 있던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는 겁니다. 오빠,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데 어떻게 해. 일단 시연이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저는 걸음을 멈췄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며느리에게는 저희 시연이가 없었으면 좋겠는 눈의 가시였던 겁니다. 저희 아들만 데려다가 돈 버는 역할 시키고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 살고 싶은데 저희 손녀는 그렇게 해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손녀만 구박하고 냉대했던 겁니다. 제가 시연이 데리고 간다고 하니 얼씨구나 그러라고 냅두는 걸 보는데 그제야 새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겠더라고요. 의도까지 눈치챘는데 그대로 순순히는 못 가겠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챙겨왔던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 계약서는 아들에게 이 집 살게 해주면서 임시로 썼던 계약서였어요. 제가 아들네에게 돈 한 푼 안 받고 제 집에서 살게 해준 건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전세로 들어온 것처럼 계약서를 임의로 써둔 거였죠. 하지만 말 그대로 임의로 써둔 거고 제대로 된 공증이나 인증을 해둔 계약서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전세금이라고 받은 것도 없고요. 그저 임시 방편으로 써둔 것이었죠. 저는 그 계약서를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갈갈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나 너네한테 내 집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다. 한 달 주마. 그 사이에 집 구하고 여기 있는 짐 싹 빼서 나가. 안 그래도 이 집 살려는 사람 많은데 이참에 그냥 금매로 팔아버릴 테니까.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 눈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엄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어머님! 이러는 법이 뭔데? 내가 너 결혼할 때 뭐라고 했냐? 다 좋은데 시연이 하나만큼은 상처 안 받게 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어. 근데 이게 다 뭐야? 김상호, 네가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이건 못 봐주겠다. 눈 뒤집어져서 살림을 차리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근데 네가 애 아빠면 자식한테 상처 주면서 이러면 안 되지. 시연이한테는 이 집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빠인 너밖에 없었을 텐데 꼬라지 보니까 너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네. 네 마누라가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야. 시연이한테 너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애한테 그러고 있었던 거지? 내 말 틀렸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시연이가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떡하니 네 딸만 차별받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네가 아비로서 지금 당장 뒤집어 엎어도 뭐할 판에 너 지금 하는 꼴을 봐라. 와이프 치마폭에 단단히 쌓여가지고 내가 이런데도 뭐 예쁘다고 너네를 내 집에서 계속 살게 해야 되냐? 그래도 자식이라서 한 달 말미 주는 거다. 내 집에서 당장 짐 챙겨서 나가. 나 너네들한테 해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 오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네 어머님 여기 없다. 얻어먹을 거 있는 나한테는 살랑살랑거리면서 그 어린 것한테는 이런 식으로 굴어? 가증스럽기는. 니들끼리 그러고 살아. 나는 너네 안 보고 살 거니까. 다만 내 집에서는 당장 나가. 저는 그렇게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바로 부동산 전화해서 집 내놓는다고 급매물로 시세보다 싸게 내달라고 했어요. 아예 팔아버려야 딴 생각을 안 할 것 같았죠. 원래도 인기가 좋은 곳인데 급매물이다 보니 산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느냐 생 난리를 치면서 시연이까지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지만 손녀 못 뺏긴다고 법적으로 다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가 학대받은 증언 충분하고 제가 친할머니인데다 경제적인 여유도 충분하기에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들에게 네 새끼 그렇게 방치했으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어디 부모 자식 영까지 끊을 생각이면 네 마음대로 끝까지 해보라고 했죠. 제 성격을 아는 아들도 결국은 잘못했다고 자기도 이런 줄 잘 몰랐다고 하면서 시연이 말고 집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동안 모아둔 돈은 투자에 많이 묶여있고 당장 쓸 돈이 별로 없답니다.
애엄마도 원래도 돈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들에게 등신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주었습니다. 네 자식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도 그 여자랑 계속 살 생각을 하냐고요. 제 속으로 나았지만 제 아들의 정신 상태가 놀랍더라고요. 저는 니들이 어쩌고 살던지 알아서 하는데 집은 한 달 이내에 무조건 빼라고 했어요. 집도 곧 팔릴 것 같으니 자꾸 질질 끌면 법대로 하겠다고요. 제가 한 번 아니다 하면 끝까지 아닌 사람인 것을 아들도 잘 알기에 결국 한 달 가까이까지 버티다가 이사 나가더군요. 그러고 나서 아예 연락 끊었는데 나중에 딸한테 들어보니 엄청 외진 동네에 있는 빌라 하나 겨우 구해서 이사했답니다. 그런데 새며느리가 아들한테 이런 데서 어떻게 애들 데리고 사냐고 생난리를 피웠답니다. 그래서 아들도 네가 먼저 내 딸 찬밥 취급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새끼들만 중요하냐며 그제야 대판 싸우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가 결국 별거 하면서 아들만 따로 나와서 사택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본인 자식은 구박받으며 지내는데 남의 자식들 입히고 먹이느라 쎄빠지게 일하는 아들놈이 얼마나 바보 등신같이 느껴지던지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다 지가 자초한 일인 것을요. 시연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초반에는 시연이도 자기 때문에 아빠가 또 이혼하는 거냐며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건 아빠의 인생이자 선택이고 시연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아빠가 미안해해야 될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다시 예전의 밝은 손녀로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저희 딸도 일을 많이 줄인 상태라 시간이 많아서 손녀랑 놀러도 잘 다니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녀 혼자 참 외롭고 서글펐겠구나 싶어서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더 늦지 않게 알아채고 데리고 올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해요. 얼마 전 손녀가 저에게 할머니랑 고모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고 하던데 그 말이 참 기특하기도 하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 철이 들고 의젓해진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아들하고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손녀가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희 손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 신경 쓰고 더 밝고 젊게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